그리고 3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저는 중요한 것이 바로 맹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아주 압권이었어요. 저한테는. 이게 많이 떠오르죠. 맹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자기를 둘러싼 관계에서 자기 삶을 걸고 뭐를 해야 될 때 보증을 자꾸 붙이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는 보증 세계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전환 증명돼야 되고 허락받아야 되고 보증이 돼야 된다는 건데 자기가 어디에 있냐면 카프카가 말한 것처럼 그 관공서의 문서에 있습니다. 동사무소 문서 위에 문서고에 나는 거기 있다고. 그런데 정말 내가 거기 있어야 되냐 이런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텍스트라는 부분을 좀 더 강필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텍스트라는 단어와 함께 더 음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텍스트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부각한 것은 60년대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대 문학사 안에서는 1960년대 넘었으면 텍스트라는 말이 아주 인기가 끌어집니다. 그게 북, 예를 들면 저서, 책이라는 단어가 주는 권위를 텍스트라는 말로 좀 다르게 바꿔보자라는 문학 운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게 영문학 중심이기는 합니다. 영문학, 프랑스 문학 다 거기서 그 제국주의 문학이고 거기서는 형식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 비슷한데 그것을 이바네일치가 참조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텍스트에 대해서 그래서 텍스트라는 말을 보통의 문학 교과서를 보면은 저자 개념, 저서 개념을 반박하는 되게 특별한 현대 용어로 말해지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예를 들면 텍스트라는 게 원래 직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짜서 얼마든지 의미를 확장한다라고 쓰는데요. 여기까지도 여전히 문자 문화의 세계 속에서 텍스트를 보고 있는데 이바네치가 쓰는 텍스트는 아주 다릅니다. 그게 맹세의 그 챕터, 그 인용문을 통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바네치가 텍스트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텍스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자 62쪽에 제가 조금 길지만 너무 재밌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를 글로 썼는데 이제 뭐 맹세가 말로 넘어갔다. 그런데 맹세를 할 때 어떻게 하기도 했냐면 이렇게 말하면서 자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62쪽. 맹세는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보증이다. 맹세의 대상에 그 기억나죠? 동화에 뭐 재수인데 어머니 돌아가셔서 고향에 갔다 와야 되니까 하루만 빼주세요. 내 친구를 대신에 넣어놓고 뭐 이런 얘기 동화에 많지 않습니까? 보통은 자기 행위의 보증자를 세울 때 문서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 내 말을 보증해줄 사람이죠. 주로 사람. 그래서 주로 맹세를 하는 게 자식을 건다, 어머니를 건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느님을 건다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게 문서화된 거죠. 텍스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넷째 줄에 맹세의 대상에 들어있는 진실이나 의도는 의뢰 행위를 통해 말과 동작을 연계시킴으로써 강화된다. 말과 동작이 전통적 형태를 띠는데 맹세는 변화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가장 주도 면밀하게 유지되는 발설 형태에 속한다. 망각으로 안 떨어지게 한다. 종종 맹세하는 사람에게 맹세의 형식을 읊혀주는데 게르만 세계에서는 맹세의 막대를 들어 올린 채 그렇게 했다. 맹세를 하는 동안 맹세자는 자신의 손을 성전 기둥, 흙덩어리, 자신의 검, 자신의 무기, 하늘을 향해 쳐들고 한쪽 발로는 돌을 들였다. 이게 텍스트 개념입니다. 말과 말 사이를 짠다라는 것이 보통 텍스트라는 개념이 현대적인 문학 비평 용어에서 쓰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침의 소새끼 텍스트에 나타난 뭐 여성관 연구 이렇게 되는 거죠. 소설에 나타난 게 한 작품 안에 어떤 여성이 어떻게 출연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쓴 모든 글을 연구자가 마음대로 짤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텍스트 개념입니다. 그러면 풀쌤의 텍스트에 나타난 무슨 얘기, 뭐 주제를 얘기해보자 이러면
풀쌤이 썼던 이거저거를 다 묻고 자르고 다시 얼마든지 누군가의 말을 편집할 수 있다. 그래서 이발침 말고 보통의 문학작품 연구라든지 문학작품에 대해서 말할 때 텍스트라는 말을 쓰면 편집 가능성 때문에 텍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편집을 할 수 있는 누가 한단 말입니까? 얘는 그게 아니라 말을 어디다 자꾸 묶어내는 겁니다. 돌에, 내 포즈에, 관계에, 이게 뭐냐면 말을 결정화시키고 응고시키기 위해서 말과 말로 계속해서 보증서를 쌓아가는 게 아니라 말과 행위와 말과 물건과 말과 분위기와 이런 거를 엮어내서 말을 응고시킨다라는 게 그럴 개념인 거죠. 좀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신하가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삼선의 연명과 방패, 테두리를 두고 일단 맥락이 있겠죠. 그냥 온 게 이게 전통이 걸려 있는 건데 그리고 검의 날과 말의 넓적다리를 두고 이 어떤 구문을 넣어가지고 응축을 시키는데 근데 여기밖에는 쓸데없는 말이죠. 여기 이 동네에서만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가 넓적다리를 두고 뭘 했대 이런 말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이미 어마어마한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이걸로 그냥 동네 사람들이 아는 맥락 안에서 그의 행위를 응고시키면 되지. 이거를 쓴다는 생각까지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다. 문자가 있었는데. 알파벳도 있었는데. 자, 그러면 맹세는 전 이것도 너무 재밌어요. 실외에서 이루어졌다. 누가 봐야 돼. 하다못해 지나가는 새라도 봐야 돼. 맹세는 얽어내는 거예요. 그 현장 안에 자기를 다 촘촘히 이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18세기 폴란드 법정에 여전히 그러니까 그 둘이 결투하는 거 소설에 여전히 많이 나오고 19세기 소설 초반에도 여전히 창을 열어놓고 그 옆에서 맹세 왜냐하면 바깥에서 원래 해야 되니까 맹세를 이행하겠다고 선언하는 동안 맹세자는 검을 들리거나 손가락 3개 손가락을 수염이나 고환에 댔고 동물을 제물로 잡고 피를 묻히고 여자와 남자는 동작이 달랐는데 또 위치가 걸려 있고 자신의 가슴, 따옴머리, 자신의 배 지금 이게 텍스트성이라는 거죠. 텍스트의 핵심은 그런데 자 그다음 맹세를 하는 사람은 이것도 너무 재밌죠. 조건부 저주를 선언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이행하지 못할 때 보통은 그러면 뭘 하겠다고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심판자를 밖에 두지 않습니까? 아니고 알아서 내가 나한테 저주를 내린다고. 약속하는 자도 나고 벌을 내는 자도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나를 보증하는 게 촘촘한 관계와 전통이고 거짓을 말하거나 약속을 어길 경우 사지가 끊어지거나 쇠약해지거나 눈이 멀기를 빈다. 너무 그러니까 말의 무게가 어떨 것 같으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쉬운 말로 손가락 걸어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큰일 나. 근데 말이 얼마나 큰 자성이 있냐면 말은 실행되기를 이제 여러 가지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에 그 혼이 있죠. 그렇게 보는 토테미즘, 뭐 애니미즘, 뭐 전통사회가 아주 많고 저주가 동화가 기본적으로 저주의 메시지인데 저주받은 애들 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유도 없이 저주에 걸려가지고 까마귀가 되고 뭐 개구리가 되고 근데 그게 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맥락을 생각해 보면 왜 무엇 때문에 그가 저주받았는지 동화에서 안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만 아는 죄를 자기가 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내 행위를 판단할 자를 내 밖에 두지 않는 이 세계관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거는 아주 무수한 관계고 계속 책임을 져가는 거죠, 책임을. 이런 게 자율입니다, 자율. 더 쓰면, 자, 그래서 자기가 쇠약해지기를 바래. 그 다음에 자신의 몸, 사지, 눈, 명예, 후손까지 담보로 내는. 내가 이걸 어길 경우에 3대가 다리를 절어도 절 것이다. 이러면 그거를 안 지키겠습니까? 그게 3대를 걸고, 그럼 3대는 뭐야? 그럼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리를 전다니까. 어떠한 잉여와 원망도 없어.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 부족 그러니까 이게 약속을 크게 걸면 걸수록 파이가 커지지 않습니까? 3대를 걸어, 식구를 다 걸어, 나라를 걸어, 이렇게 계속 가면
저거를 안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이제 되는 저게 지금 그래서 이러면 말의 무게가 너무 이거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죠. 어떤 말도. 그걸 들은 사람 지나간 새가 들었다고. 이거 자체가 이제 무거운데 내 말이 거짓말이란 물리적으로 그래서 맹세자는 함께 맹세한 사람들을 매개자로 삼아 부족을 끌어들여 동참하게 하고 거짓말이라면 그들에게 벼락이 떨어지기를. 어. 그래서 그들을 악마가 잡아가기를 내 아내가 절름발이를 낳기를. 지금 이게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말의 텍스트성. 자기의 텍스트성이라는 것은 이 행위와 말이 거의 이렇게 잉여 없이 나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얽혀 들어가는 일인 거죠. 말을 한다는 것은 얽혀 들어가는 거고 이 과정에서 글을 쓴다는 건 더욱더 얽히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독방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조용히 자기의 감상을 쓰는 그런 일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뭐 아무 여기서 그런 애가 있대 이러면 이제 그 큰일이죠. 그 마을이 지금 큰일 났어. 제사를 지내든지 무슨 구슬하든지 이렇게 그 맥락 밖에 있는 애를 그러니까 텍스트 개념은 관계의 이름인 거죠. 관계. 내가 그다음에 구경꾼들에게는 맹세자의 말과 동작이 합이라요. 그러니까 이 신성한 지표 누가 보증했기 때문에 나의 이웃이 나를 보증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이 봤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 나는 신성해지는 거죠. 맹세는 말을 눈에 보이게 만든 이것도 느낌이 오시죠? 써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이 이미 작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가시화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보인다 하면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다가 아니라 나는 내 3대째 그 다리를 걸고 이걸 약속해 하면 그게 이미 그 세계 안에서는 가시화 된다고. 3대 그 새끼가 없어도 걔가 있는 듯이 가시화된다. 이 가시화라는 말도 이번엔 지금 완전히 다르게 쓰는 거죠. 뭐 보이는 게 보인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현실성과 현장성이라는 게 아주 되게 좀 다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좀 페이지가 확 넘어갔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이 핵심입니다. 맹세자가 하고 있는 말의 진실성이 맹세를 통해 구체화된다. 그리고 구술문화라는 맥락에서 진실은 아까 우리 로고스, 에이도스. 자, 그게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안과 이해를 품어서 출현시키려는 의지 속에서 묵상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런 것 속에서 출현하는 것이 진실이듯이 여기에도 말의 진실은 정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맹세는 이러한 형식과 내용의 합의를 가시적으로 드러낸다. 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이고 휘발되는데 이미 가시화돼서 딱 결계가 걸려버려요. 그는 그 말을 했다. 그렇게 하면 구술의 정신구조의 본질이 여기에 담겨있다. 이게 이반일치가 이게 그럼 지금 이게 다 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담겨있다면 이것이 글바다에서 지금 하는 것. 여기가 어디야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많은 훈련을 시켜주는 글인데요. 이반일치 아주 함축적으로 예를 다 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선생님들 느껴지시는 것이 있으시죠? 이 텍스트성, 말의 텍스트성입니다. 현장성이기도 하고 관계성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 65쪽의 두 번째 문단에 중세기에는 맹세뿐 아니라 이전에 구술의 지배를 받던 일상생활의 폭넓은 영역까지도 새로운 종류의 형식적 법적 문자문의 지배를 받다. 근데 이게 12세기 넘어가면서 아까 강필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긴장이 벌어지던 때가 12, 13세기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문자가 얼마나 계속해서 신원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오느냐 이렇게 되고 71페이지쯤 정도 오면 두 번째 문단 셋째 줄에 11세기 이미 대부분의 문서에 발행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장소가 지시되는 글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시간이 지시될 겁니다. 그 시간이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누가 태어난 날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성 무슨 축일에 어디에서 이런 식으로 아마 문서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말의 발화의 위치가 지정되는 지금 의식 구조가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쓰면 13세기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이 그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간성에 들어가고 공간성이 들어간다는 게 사람들이
아직 ABC 문제는 아닙니다. ABC 문제는 알파벳 아니고 문자화, 쓴다는 것의 행위성이 실은 그 사태를 음결시키면서 좌표 속에서 이렇게 사태를 이해하는 그 의식을 발달시키면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너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나, 지금의 나.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작동하려면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르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때는, 그러니까 왜 말을 바꾼다 이런 게 되려면 나는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아이를 낳기 전에 나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나는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처녀 때 한 말, 쟤는 지금 말 바꾸다 이게 아니라 처녀 때는 딴 사람이고 지금 애를 낳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다르게 부여받는 세계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그는 이미 다른 텍스트성을 가짐으로써 다른 존재와 다른 위치 속에서 사는데 이전의 말은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불연속이 설정되는 겁니다. 이런 세계에서는 경력이 단절됐다는 동, 누가 나를 안 알아준다는 동, 이게 좀 안 맞아요. 거짓을 말했다는 동. 이러면 맹세는 어떻게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스트 개념의 핵심에는 뭐 어떤 본질성 같은 본질이라고 표현을 안 했는데요. 그런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핵처럼 어떠한 사태를 지시하는 뭔가가 있다고 이 책에 이 장에서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럼 그때 나는 그런 말하고 지금 난 이 말해도 되는 거면 맹세가 무슨 소리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관계성이 변하는 와중에서도 내가 그 변화 속에서도 짊어져 가야 될 어떤 몫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 이런 것도 개체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죠. A가 기억이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변하는 와중에 미세한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나의 달라짐이라는 게.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게 그때는 참이고 지금은 거짓이 이게 아니라 말의 진실성과 진위값이 조금씩 이렇게 달라져 가는 거. 그래서 변화 중에 있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어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었던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 텍스트 장이 설명되어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그럴에 대한 설명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이 텍스트. 그러면 선생님들 그 텍스트 개념이 관계가 전체적이다라는 느낌을 딱 받으시면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3장이 5장부터 읽을 거에서는 이걸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모든 관계를 다 쳐내고 말하는 나만 남기는 방식의 세계가 이제 5장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억지스러운지를 이제 이반 일치가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인 오늘 번역과 언어까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쌤 어떠셨습니까? 네, 장을 정리하시면서. 네. 사장에 이르러서야 그동안 이반일치가 읽었던 것이 연결되면서 조금 알아먹겠다. 눈에 네네. 보시고 보고 확 모르다가.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인간이 원래부터 한 가지 언어만 썼다. 호모 모놀로르기스.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라는 사실 너무 네,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옛날에 한 가지 언어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에 대한 관념이라고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들이 진짜 이방인이라든가 외국 사람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그 사람 언어를 몰라 해서 정말 사람 자체에다가 장벽을 치잖아요. 근데 이 네, 사람들은 야, 쟤 뭐라는 거야? 네, 나는 네. 당신의 언어를 모른다가 아니라 난 당신이 뭐라고 말하는 건지 그게 모르겠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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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와 정말 다른 문화나 어떤 다른 이해가 정말 언어의 장벽이 제거된 상태에서 정말 폭넓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 네브라가 그거 하잖아요. 한 가지 언어로. 그래서 한 네, 가지 언어로 한 가지 체제로 그래서 국가가 관리를 하면서 뭐를 관리하면서 어떤 인간의 의식 체계를 통제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얼마나 참 폭력적인가를 정말 많이 보면서 네.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네. 여기가 그림자 노동이랑 딱 맞는 네, 지점이죠. 네, 네. 그림자 노동에도 언어 문제가 적지 않게 나왔던 것이기도 한데요. 이반일치 이 네브라하의 이 문제는 제국주의랑 관련이 있습니다. 제국주의. 제국주의가 기본적으로 타자를 수단화하는 그 정치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수단화하기, 도구화하기 위해서 이제 작동하는 세계관 안에서 언어라는 개념이 나오고 그걸 가능했던 것이 번역이라는 어떤 구체적 수행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번역, 번역. 중세의 어떤 언어도 번역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코란도 번역 안 한다면서 그 안에서도. 왜 그러냐면 언어가 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게 언어가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이 언어와 이 언어의 가치값이 등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과와 애플이 대충이라도 식물인 아니야 이런 기준에서 똑같은 그 비슷한 나무 같은 종이 이렇게 등가여야 이게 언어상에서 대치 가능한 거죠. 그 번역을 하려면 이 언어와 저 언어가 위상학적으로 대등하다라는 게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온 나라, 온 전 세계의 말을 번역할 수 있다고 보는 지금 이 시스템은 국민국가 시스템이죠. 요거는 모든 나라가 존재론적으로는 동등하다고 보는 시스템인 겁니다. 그런데 중하라든지 이 신성함에 따라서 공간이 무게를 갖는 세계에서는 그 공간에서 쓰는 말은 저 한미한에서 쓰는 말이랑 존재론적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등가시키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만 다는 겁니다. 온리 주석만 달 수 있지 그 말을 옮길 수는 없다고. 자,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됐느냐가 이 챕터에서 조금 그 일이 이제 억지로 누가 주장을 서해서 이루어졌다는데 그거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가장 인상적인 게 처음 이 회색 페이지 첫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낱말 없이 이루어지는 말에서는 의미가 낱말 대 낱말로 재현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 이게 그 무슨 말일까요? 낱말 없이 이루어지는 말에서는 구술성의 세계라서 그 정말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저 나무에 열리는 사과를 개똥이라고 부르지 사과라고 안 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가 지시하는 명사들이 산 넘어가면 하나도 안 쓰이는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의미가 낱말 대 낱말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그 감나무는 순이라고 이것도 순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인력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한 책에 인간의 너무 많은. 근데 명명 요거 자체가 또 몇 년짜리 세트들 이름의 인력 이것도 너무 근데 순이라고 나무에 붙일 수가 없고 이거 헷갈리면 안 되니까. 되게 어려운데. 그럼 뭐 나비야 뭐 이럴 수 있겠다. 그죠? 우리 동네는 그게 나비인데 산 넘어가면 별이야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구도 나비야 별을 동렬해 놓고 번역하려고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번역이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가는 게 아까 그 기록을 안 남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그거를 번역한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자, 여러분 스와힐리어가 아시고 싶으신가요? 크리로 한국어가 번역된 게 나한테 뭔 상관이야? 내가 스와힐리어를 모르는데. 선생님, 스와힐리어를 모르시는데 내가 쓰는 한국어가 스와힐리어로 잘 번역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모릅니다. 한국어를 스와힐리어로 번역하려는 그 사람은 그 문화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어를 어떻게 압니까? 여기 다 느낌 오시죠? 이겁니다. 이 불가능, 번역 자체는 내가 스와힐리어 엄마 쓰는 엄마에서 태어나서 중간학교를 그걸로 다 공부를 했는데 한국어를 이제 학습자로 들어가서 그거를 스와힐리어로 번역한 게 잘했는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한국 사람이 못해 한국 사람 스와힐리어 모르잖아요. 스와힐리어 언어의 사람이 그 사람도 한국말 모르잖아요. 자, 이것이 폭력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지금 느낌 오시죠? 여기에는 그냥 그렇다 치기로 한 겁니다. 아무 논리적으로 사과가 애플이 되어야 될 아무런 그걸 보증을 누가 하냐. 보증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이제 인식의 전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분석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이. 자, 그러면 글이 생겨났지만 그 때문에 언어의 경계가 결정된 것도 아니고
번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이거 핵심인데 우리는 번역자가 여러 면에서 경계에 선 사람이라는 걸 자주 망각한다.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이 언어와 저 언어의 등가 관계를 그 저울을 만드는 사람은 번역자고 인간이고 신이 아닙니다. 그는 경계에 서서 이쪽도 저쪽도 보증할 수 없는 일을 지어낸 거죠. 최초에 사전 없이 번역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처음 스와힐리어를 번역했던 한국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건 지어냈다고. 그가 지어낸 다음에 경계가 만들어져서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시 그걸 등가 관계로 돌렸을 뿐이죠. 그것이 진실하다고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경계에 선 그 사람은 자기는 늘 흔들리고만 있었는데 자, 그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번역자는 경계 자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너머로 건너가 노획물을 품고 되게 안 좋게 썼네요.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안 쓰는데 번역자에 대해서. 자, 근데 진짜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노획물을 품고 이리로 오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걸 이제 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자기를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억지를 부려야 되고 모르는 것 속에서 아는 척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정신 상태에 놓이는 게 번역자이기 때문에 그가 번역한 작품을 이제 그 분석적으로는 번역론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분석적으로는 그는 자기의 정신분석 상태를 망각해야 돼요. 자기가 정신분열하고 있고 이게 확실하지 않을지 몰라 이러면 번역서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흔들림을 책을 내는 순간에 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진실이다 치고 가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그 혼란과 분열과 곤란을 부정해야 되는 그러한 허방을 이제 부정한 다음에는 이게 그때부터는 주장하는 이게 맞다고. 그럼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문화 제국주의의 판도에서 스와힐리어 책이 번역된 게 아니라 영어 책이 번역되고 그 제국주의 책이 많이 번역되는 게 네브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공경을 느꼈던 그 사람은 분열자였는데 번역한 순간 저 상위 문화에 뭔가를 들여오는 권위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폭력적이고 자기 소외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있고 자 그러면 한국어나 일본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게 다 분할 불가능한데 말인데 국경은 사람이 그은 거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번역 작업이라는 이런 억지 속에서 이 말과 저 말이 다르다라고 하는 몇 번의 작업 속에서 그냥 구상된 덩어리고 그게 구상을 해서 작동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써야 되고 그 말로 묶이는 공동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집단 전체가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이걸 안 배우고 자 여기는 이 책을 좀 벗어난 거긴 한데 이게 알파벳성이랑 결부해 버립니다. 다시 소리값으로 돌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를 통일시켜야 돼요. 언어를 중성화시켜야 된다고 아까 이제 잠깐 뭐 신시간에도 하기도 했는데 자, 이 의사소통 모델에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 공동체의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계급적, 성적, 재산적으로 차등을 두면 분열이 너무 심하게 되는 바람에 시민사회라는 게 1인당 1표 세계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 다른 텍스트성에 걸려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동체를 구상할 수가 없잖아요. 묶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성의 차이를 다 거세해버리고 함경도 사나 제주도 사나 여자이거나 아니면 사람이거나 아니면 16살이거나 이렇게 표준화 만드는 장치로 언어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때 쓰여지는 게 표음문자인 겁니다. 여기서 ABC 민중의 마음이 문자가 된다. 이 ABC는 표 문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어에도 해당하는 거죠. 표의 문자는 왜 그렇게 안 되냐면은 표의 문자는 소리값의 차이를 허락하는 세계 표의 문자는
그러니까 한자를 써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읽는 방식이 있고 저기 뭐 섬나라에서 읽는 방식이 있는 거를 이 중화 제국주의는 다 인정을 하고 라틴어도 표현성이 강하겠지만 뭐 산스크리트나 뭐 여러 가지 어느 차원 이 언어도 복잡하지만 표음 소리값을 표기했다라고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보겠지만 개별 사람들의 모든 존재 텍스트성을 거세해서 그 문자를 쓰는 사람을 모두 존재론적으로 동일한 수준에 올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공동체성을 일원화시키지 계급 없고 성차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근대에 들어와서 일이지만 제국주의 시대부터 우리는 너희랑 달라, 우리는 우리야라는 공동체의 관념적 추상성으로 이 공동체성을 가져가려고 할 때 개별 텍스트성의 맥락 자체를 떼어놓고 누구를 지배하기 위한 거대한 구심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이 번역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중성적인 도구, 관계성 다 거세된 도구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번역자들이 나서서 하게 됐다라는 게 여기 조금 나왔는데요. 저는 그 번역이라는 게 이게 처음부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 그런데 어떤 것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전달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번역 아닌가라는 생각이 같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네. 내가 어떤 책을 읽고 그거에 대한 글을 썼다면 그것도 결국에는 내 언어로 하는 번역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네, 맞습니다.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번역 자체를 개념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 의식을 언어로 번역한다 가능하고 영상 언어를 문자로 번역한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을 후기로 번역한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된 이건 뭐냐면 언어 간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를 이 공동체의 말이라는 것이 있다고 치고 수많은 텍스트성 다 떼고 우린 그래도 한국어 쓰지 않아? 한국어 쓰는 애들이잖아로 이걸 전제를 해버리는 겁니다. 한국어를 쓰죠. 근데 다 다르게 쓴다는 거를 여기서는 그냥 빼고 한국어를 쓰잖아. 그러면 그 한국어가 전달하는 모든 한국어는 그걸 쓰는 사람 모두에게 전달해야 되는 걸 이미 정해놓고 그걸 이제 실어 나르게 되는 거죠. 내가 사과라고 말하면 쟤도 사과라고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한국어를 쓰는데 이게 전제로 계속 작동하면서 예를 들면 개별 다른 방식으로 이해된다는 게 그냥 그거는 잘못하는 거고 그건 따져봐야 돼. 이거 논의에 빼는 이 생각 방식의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언어라는 게 있다, 한국어라는 게 있다 이래서 다시 분절 불가능한 이 흐름 속의 세계를 공간적으로 구획을 지어야 됩니다. 심지어 시간적으로도 구획을 지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투리로 쓰여진 소설을 미국 어느 사투리로 옮깁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또 대충 옮겨요. 뭐 그것도 이상하게 옮깁니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어떤 전제가 작동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언어가 있다. 그 언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거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라는 생각이 가능해진 어떤 문맥이 이제 형성됐다. 서양 역사에서.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식민지를 개척하던 때다. 자, 쟤들을 나보다 못나고 못생기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쟤들도 텍스트성이 다 걸려 있는데 쟤들은 조선인이야 이런 식으로 쟤들을 뭉뚱그려야 내가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그걸 뭉뚱그리려고 걔들을 범주화하고 맥락을 이렇게 추상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들이 쓰는 말을 조선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조선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거를 조선어로 만드는 나는 영어다라는 방식으로 두 언어가 등가 관계에 들어가는 식민지 쪽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인 어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 게임 자체가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텍스트성을 계속 거세가 말하는 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계속해서 깎고 부정하는 방식의 생각 방식인 거죠. 모든 사람이 또 문자 교육 받으면 좋죠. 그럼 뭐가 좋다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근대 사회에서는 왕이 하는, 그러니까 말을 섞는다 자체가 이거 안 돼요. 왜 말을 섞습니까? 왕이 노비랑, 뭐 양반이 상놈이랑 왜 섞어야 돼? 아, 그럼 차별이야. 거기도 문화합이 걸려서 다른 게, 여기도 다른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저기를 바라보면 안 되고, 이반일 지식으로 보면 언어적 관점에 그래도 계급사회, 성차가 있는 사회는 훨씬 더 역동적인 맥락이 구성됐다고 이반일치는 보는 겁니다. 지금보다는. 지금은 맥락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단위가 없고 학교 들어갔다면 이건 해야 되는데 왜 저건 안 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저건 못 해. 말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말을 잃어가는데 한국어 쓰는 걸로 안분지하는 상태에 이제 있는 거죠. 번역 이제 그런 게 있고 요 과정을 자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이 사람 대단한데 일본에 이제 그 메이지 유신 그 전후에 그 일본 지폐에 있죠. 10만 원짜리 지폐인가요? 후쿠자 유키치 그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일본이 네덜란드랑 계약해가지고 이제 출세를 좀 해보려고 네덜란드 공부를 너무 잘했대요. 한 정신 차려보니까 한 3년 자기한테 베개가 없었대. 앉았어. 공부하느라고 앉았어. 그걸 제가 자서전에 읽고, 더 읽어야 되나, 이거. 그런데 하여튼 정신 차리니까 자기는 베개가 없었다고. 일단 공부 잘한다, 이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네덜란드어를 이제 그때는 조금 일본어로 올리는 맥락이 있었는데, 난생 처음 영어 책을 보고 번역했잖아요. 그래. 여기 사전이 없는데 번역했어요. 자기가 번역한 얘기 씁니다. 놀라운 상상력으로. 근데 그게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되게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일본을, 그 구국의 일념으로 일본이라는 공동체를 상상하기 위해서 언어 하나를 만든 거예요, 개인이. 근데 여기 네브리아가 같은 걸 하는 거죠. 언어 하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뉘앙스가 느껴지시죠, 선생님들? 그 말이 있었죠. 그런데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일본어, 네덜란드어, 영어, 관념의 말인 거죠. 문법을 갖추고 학교 가서 배울 수도 있는 말, 그 도구, 툴이 되는 겁니다. 이 그냥 중성적인 누구나 그걸 쓰면 그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입장권 같은 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발일치는 모든 사람은 맥락에 걸린 말을 맹세처럼 하기 때문에 자, 이런 방식으로 또 번역에 대한 얘기도 조금 나오면서 이 번역의 구석구석은 지금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푸 선생님, 최명재 선생님이 써주신 그 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 이것이 무엇이 폭력인가 이 지점을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우리가 깊이 음미하면 다음 장에서 좀 더 풀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딱 10시가 됐는데요. 선생님들 지금 궁금하신 거 아니면 그냥 간단한 인상이어도 좋습니다. 어떤 생각이 좀 더 드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자 여기 오늘 자 다음 주를 조금 예고를 하면은 이제 마음이 무슨 관계가 있냐 요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도 정서도 있고 느낌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사랑도 다 있는데 구술성의 세계에도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런 식으로 그 누구도 말할 필요를 못 느끼던 세계고 그런 기쁨과 슬픔이 그게 나를 어떤 존재를 지나갈 때 그걸 붙들어야 될 뭐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이거랑 지금을 딱 비교해 보면 이게 모든 감정과 느낌과 사유가 그 소유관을 중심으로 자꾸 여기서 잘 생각해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빈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업 자체는 뭐냐면 텅 빈데 뭘 담고 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바라볼 때 왜 빈 그릇에 뭘 담듯이 하고 있지 이겁니다. 이것이 유럽 서유럽의 경우에
특정한 문학 작품을 이 대중적으로 읽히면서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걸 문학 작품을 더듬고 있는데 그 문학 작품을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문학 작품은 이발치식의 방식으로만 단해소되는 작품은 아닙니다. 그 작품이 아주 또 재밌는 것이 많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언어를 이렇게 뭔가 상념을 응고시키고 가시화시키고 정착시키는 도구로 쓰면서 나라는 것도 붙들고 거기를 채우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빈 그릇으로서의 나. 이제 이거는 언어 문제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금 공교육이나 지금 우리가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빈을 비웠다고 생각하고 채워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채워 넣으면 후달리니까 아니, 늦게 채우면 제대로 채우면 후달리니까 빨리 채워 넣으려고 사람을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문자 자체를 빈 그릇 문자를 써가지고 그런 거죠. 표의 문자는 그걸로 텍스트성이 풀쌤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걔 하나 떼가지고 어디 가서 쓸 수가 없다고 여러 번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 말이 여기서는 저거고 저기서는 저거고 이게 또 그런데 지금 이게 표의 문자는 텍스트성이 활활 살아있는 건데 경전마다 다르게 쓰는데 지금 이거는 어느 책에서도 그 단어가 그대로 있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독서법 속에서 지금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거 자체가 중성이라고 가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사람도 동렬에 다 위상학적으로 동렬에 갑니다. 현실은 안 그렇죠. 현실은 안 그렇습니다. 어떤 현실도 위상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누구를 들어오게 하기도 좋고 동시에 누구를 내보내기도 좋은 겁니다. 그 그릇에 뭐가 들어가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릇 모델인 것만 번역해서 더 좀 주의하시면 그러면 마음이 문자에 무슨 양을 주냐면 마음이라는 게 이제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 그러니까 이 안에 정서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결핍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채워져야 될 게 모든 사람마다 다 똑같다 이런 관념이기 때문에 어떤 정서도 내가 가지려고 하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언어관과 쓰기 훈련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팬들이 조금 보시면 여기 이제 전도가 일어난 다음 주부터는 전도입니다. 전도. 어디서 지금 억지가 진실해지고 혹시 지금 궁금하신 네. 예, 아주 중요하고 저는 글 쓰는 제가 좋습니다. 뭐 똥을 쓰든 떡을 쓰든 글을 쓰고 있는 제가 좋은데 그게 이 이완일치를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배운 바고 제가 어떤 걸 알았다라는 거를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들리는 말을 옮기고 싶다는 생각을 이 책을 읽으면서 하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가? 그것이 나한테서 어떤 텍스트성을 구성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새로운 걸 듣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들었던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 문자를 가지고 확인하기도 하고 실험하기도 하면서 나에게 내 귀가 얼마나 이렇게 능력이 좋아지는가의 계기를 글 쓰는 걸로 삼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아주 귀한 책입니다. 글을 쓰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는 기쁨이죠. 내 활동의 의미를 생각하는 게. 그런데 그게 난 이런 사람이야 라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글이야 뭐 1000번 쓰고 1000번 버리는 즐거움이 있으니까요. 번역도 너무 재밌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시작이 못한 겁니다. 시작을 한 건 아닌데 다음 주에 이제 남은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책이 지금 많은 책은 아닙니다. 여기 좀 응축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범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위를 맡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까 한 것입니다. 이게 책이 다 읽게 됩니다. 전체 주제는 아마도 이걸 것 같아. 그런 관점에서 이 챕터는 이런 의미에서 쓰였네. 이걸 써주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게
맥락성을 구성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17 공부하면서 읽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게 되는데 맥락을 구성할 수 있어야 돼요. 맥락을. 내 맥락을. 나는 이 책의 주제가 이렇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우리 처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챕터는 5장인데 근데 지금 후기는 왜 붙어? 네네네 맞아요. 후기가 조금 튑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들 이게 전체에서 나는 이 책과 어떤 맥락을 구상할 것인지를 첫 문장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 챕터는 이런 내용이 있고 그게 참 의미가 있구나. 내 생각을 쓰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데 나한테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조금 다릅니다. 내가 이거 좋아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나한테는 이렇게 읽혀라는 게 수행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다음 주 숙제를 그 챕터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요약을 해주신 분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그 요약에 조금 이 맥락으로 고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작업 반 이상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평생들 조금 전체 맥락에선 이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챕터가 텍스트 개념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참 재미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그리고 다영쌤은 시작 부분에 있기 때문에 책 전체는 어떤 책이다라는 걸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더 많이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품을 많이 팔다? 품을 많이 이렇게 들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로 오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되고 우리는 다음 주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